네, 안녕하십니까. 범어도서관 이용자 여러분. 저는 경북대학교 애국대학의 이재치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게 이제 첫 시간으로 해서 이제 올해 코비드가 이제 워낙 유행하다 보니까 이 감염병에 관한 것들을 연재로 해서 이제 몇 번 하게 되겠습니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주로 이 지금 유행하는 코비드 19, 즉 코로나 19가 이 인수 공통 감염병, 즉 박쥐로부터 나와서 사람한테 전파가 되고 또 사람 간 전파가 일어나서 지금 세계적 유행이 일어난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지금 코로나19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감염병들이 이 어떻게 전파가 되고 또 역사적으로 어떤 질병들이 유행한 세계적으로 유행한 질병들이 있었는가, 또 그리고 또 이것들을 그 당시에는 어떻게 이걸 예방을 하고 또 이게 치료를 했는가, 또 그리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살고 있을 때 이 공중보건 또 혹은 또 우리가 개인 위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금 이게 인문 독서 아카데미다 보니까 이 책 자체를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책은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13가지, 여기 있는 13가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것들을 하나하나를 다를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 중에서 몇 가지만 뽑아서 이 말씀을 드리고, 또 그리고 지금 또 유행하고 있는 이 코비드 19, 그리고 또 이것들을 어떻게 막는 조직적으로 막을 것인가, 또 나라의 어떤 노력들에 대한 것이 이 공중보건 개념이고, 또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끼고 있다는 손을 열심히 씻는 이것들이 개인 위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알아볼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지금 이런 어떤 역사적인 13가지 감염병을 알기 위해서는 그 시대 상황에서 그 감염병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염병을 인류 역사상으로 해서 어떻게 이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이 설명을 했는가라는 것을 차근차근 한 번씩 알아보겠습니다. 이 고대에는 실제 이런 유행병, 풍토병 한 지역을 휩쓸고 지나가게 되면은 그 자체는 이게 어떤 이 지금처럼 과학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신이 내린 벌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게 신벌설이라 하고, 그래서 이게 신이 내린 벌이기 때문에 신의 노염을 풀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것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중세 한 1500년 이전만까지만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중세 이전에는 독기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런 유행병은 유기물, 이 부패할 때 아마 지금 여러분들 이 요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이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들 이 버리기 전에 좀 오래 두게 되면 냄새가 엄청 심하잖아요, 그죠? 그런 데서 나오는 이 부패한 공기가 원인이다라는 것이 바로 독기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독기설, 이 나쁜 공기가 이 전체적으로 한 지역을 퍼져나가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질병에 걸리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독기설이고, 그러다가는 이게 중세 때 한 1300년, 1500년 이 정도에 와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나쁜 공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느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유행병은 육체적인 접촉이든 혹은 공기를 마시건 이런 식의 어떤 접촉에 의한 이 전파성의 질병인 것 같더라라는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때만 하더라도 이 과학, 사이언스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한테서 어느 정도 이게 나올 시기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때만 하더라도 이게 전파성의 질병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1500년대 보면은 이 베네치아, 이태리 베네치아가 굉장히 무역의 중심이었었습니다. 거기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거기서도 과학이 또 발달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있던 이 지루라모라는 사람이 보니까 이런 유행병은 이게 뭔가 전달성의 씨앗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 같다. 그 당시만 해도 미생물이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이 세균, 바이러스 이런 개념이 없이 있다 보니까 뭔가가 보이지는 않는데 이 씨앗이 있는 것 같더라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시필리스라는 게 매독입니다. 매독. 이때 매독이 굉장히 유럽에 유행을 하는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이 논문을 쓴 게 매독은 살아있는 작은 생물에 의해서 뭔가 전파되는 것 같더라라는 그런 전염설이 이때부터 이 집중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전염설이라는 것 자체가 쭉 이제 이어옵니다. 1300년, 1500년, 뭐 1700년, 800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쭉 오다가 보니까 이게 과학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많이 발달이 되고, 그래서 19세기에 와서는
감염병은 이게 뭐 전달성의 씨앗이다 그런 게 아니고 이때부터는 미생물에 대한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세라는 것은 감염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살아있는 작은 생물. 요 말이 바로 미생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염병은 미생물에서 발생한다라는 것이 영어로 이제 점수열이고 우리말로는 미생물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생물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이 파스테르, 여러분들 아마 파스테르 우유도 아시죠? 그죠? 이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이 1800년대에 이 미생물 원인수를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이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게 집에 이게 곰탕입니다. 곰탕은 육즙입니다. 육즙. 곰탕을 팔팔 끓여 놓으면은 이게 그대로 두게 되면은 이 안에 뿌옇게 생기지 않습니다. 미생물이 안 생겨요. 즉 여러분들도 아마 집에서 이 한번 곰탕 같은 끓였다가 남은 것들은 끓여 놓잖아요. 그죠? 끓여 놓고 뚜껑 닫아 놓으면은 그 안에 미생물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이 팔팔 끓인 곰탕 즉 육즙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플라스틱에 꼭지를 똑 떼는 거예요. 똑 떼가지고는 며칠 두게 되면은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세균이 요리 가라앉겠죠. 그래서 미생물이 큽니다. 뿌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걸 보고는 이 사람은 미생물이 이 공기 중에 미생물이 있다. 이 당시만 되게 세균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미생물이라는 것을 존재를 규명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이 또 끓여 놓고 있다가 이렇게 귤입니다. 귤이 있으면 여기 좀 묻겠죠. 그죠? 그리고 꼭다리를 두면은 다시 여기 타고 들어가서 미생물이 생기는 겁니다. 균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곰탕의 요새 같으면 쉽게 얘기합니다. 곰탕을 끓여 놓고 난 다음에 뚜껑을 열어 놓고 또 뚜껑 닫아 놓고 이랬을 때 이 공기 중에 있던 미생물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성장을 한다 안 한다 그걸 가지고는 이 증명을 한 거예요. 지금은 아주 쉬운데 그 당시만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실험들을 했는데 조선시대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이 당시만 해도 역병이라고 해가지고는 그냥 이게 무조건 한 지방을 격리하고 또 이 약초로 치료하고 한의학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다 그 당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역병이랍니다. 역병. 이렇게 이런 시대를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미생물학이 굉장히 한 100년 동안 지난 한 100년, 120, 30년 동안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균, 바이러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광우병 원인체인 이 프리온 뭐 이런 것들이 다 발견이 되고 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감염병의 원인체다라는 것을 지금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 한 몇백 년 전만 된 것도 전혀 몰랐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제일 밑에 보시면 현재는 감염병의 실체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들 감염병의 실체는 알지만은 얘들을 막을 수 있는 예방이나 치료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미흡합니다. 즉 그 말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코로나 예방 백신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개발하기가. 또 치료제도 나오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과학 혹은 의학의 발전으로서는 감염병에 대한 실체는 우리가 웬간한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조금 더 한 100년이 지나건 몇십 년이 지나건 하게 되면은 이런 감염병에 대한 예방, 치료제 이런 것들은 쉽게 될지 점점 더 어렵게 될지는 향후에 좀 더 과학이나 의학의 발전에 따라서 아마 달라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보시고 이게 전체적인 역사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와 더불어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13가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걸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이 안토니우스 역병. 아마 여러분들 이 영화 글래디에이터 보신 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글래디에이터에서 나오는 게 그 시대 상황입니다. 이 안토니우스 역병이 돌던 시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안토니우스 역병이라는 것은 이 180년 요 정도의 시대에 로마 제국이 굉장히 전성 시대입니다. 전성기 때 이때 황제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입니다. 그래서 이 안토니우스의 이름, 황제의 이름을 따서 이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했습니다. 글래디에이터에 보면은 이 검투사가 처음에 황제하고 만난 데 있잖아요. 그때 황제가 이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유행한 역병인데 이때 그때 글래디에이터도 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부족들하고 엄청 싸웠잖아요. 그죠?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로마군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제 막 싸우다가 로마로 다시 올 때 그 로마군을 따라서 이 역병이 와가지고는 로마의 10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1000만 명. 엄청나죠? 지금은 지금 세계 인구가 막 80몇 억 이렇게 되지만은
그 당시에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한 나라에서 1,000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군사력도 싸울 사람도 다 죽고 또 그것도 군비도 엄청 증가하고 이게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이 군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죠? 또 경제도 악화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 마르쿠스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물려받은 게 코모두스입니다. 이 글래디에이터에서 그때 이 검투장에서 싸워가지고 죽은 그 황제가 바로 코모두스입니다. 영화에서는. 그 코모두스가 제위하면서 이런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 황제를 물려받아가지고는 아무리 해봐야 이 로마제 벌써 이제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로마 멸망으로 서서히 가게 되는 이유가 아마도 이 안티노스 역병에 의해서 이런 시대 상황 때문에 아마 간 거다라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고, 그 당시에는 이 안티노스 역병이 이렇게 불렸지만 실제 현재 와서 보니까 아마도 그 질병은 천연두인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홍역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이 천연두가 점점 더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연두에서 알아보면은 천연두, 우리말로는 두창, 마마 뭐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이건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가 지금 이 코로나처럼 이 비말을 통해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보면은 천연두는 이 처음에는 비말 통해서 이제 호흡기 전파가 되니까는 처음에는 이게 호흡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난 다음에 피부 발진이 생겨요. 다음에는 수포로 됩니다. 이 안에 그 수포, 이 물집이 잡힙니다. 그리고 그 물집이 서서히 농포로 바뀝니다. 안에 농이 찬. 그래서 이게 터지고 나면은 이런 곰보가 되는 거예요. 얼굴 같은데 이 수포가 생기고 농포가 생기고 그것들이 사라지고 나면은 이런 곰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곰보는 옛날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한 60년대, 70년대 이 정도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곰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 이거는 천연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젊은 친구들 이런 거 없지요, 그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천연두라는 것이 아까 이제 안토니우스 역병도 이 천연두 때문에 그런 거고, 이 BC 3000년 이집트 람세스 5세 미라에서도 얼굴에 보면 곰보 자국이 있는 거예요. 즉 그 당시에도 이런 천연두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황제도 걸릴 만큼. 그래서 그러다가는 이게 BC 1000년경에 이집트 무역성이 인도로 전파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2000년 동안에 엄청나게 이쪽 인도 아시아 쪽으로 유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한 1세기에 다시 이것들이 중국으로 또 전파가 되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은 비행기 타고 몇 시간 뭐 하루 만에 온 세계를 다 돌아다닐 수 있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걸어서 가거나 배로 가거나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전파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워낙 우리가 인류 역사상으로 쭉 보게 되면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중국으로 전파돼서 다시 6세기경에 한 500년 정도 있다가 중국에서 일본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 700년대 정도 되면 일본에 이 천연두 때문에 3분의 1의 인구가 죽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18세기 때에도 이게 세계적 유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유럽에서는 이때만 해도 40만 명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0세기에도 이 천연두가 이 백신이 제대로 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만큼 많이 죽어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런 천연두에 의해서 실제로 잉카 제국이 멸망을 했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8세기 이 정도에 보시면은 세계적 유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때 유행하는 시기에 이 남미 쪽에도 다 유행을 하게 됩니다. 천연두가. 그렇게 해서 이 스페인군이 오기 전에 아예 잉카 제국에서 천연두가 만연이 돼가지고는 벌써 하면 다 휩쓰는 거예요. 휩쓴 시기에 이 사람들이 먹고 살지도 못하고 다 질병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는 시기에 스페인군이 딱 오니까 이게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천연두에서 잉카 제국이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이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역사적인 상황과 시대 상황, 감염병 이런 것들 때문에 같이 망하는 그런 결과가 온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와서는 이 1978년에 실제적으로 이 스몰폭스는 지구상에서 사라진 질병, 천연두는 없어요 지금은. 그렇지만은 이 질병으로 남아 있는 건 없지만 이 바이러스는 아직도 이 미국이나 러시아 이런 데서 이 바이러스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거기서 유출되게 되면은 이 생물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방 접종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 이 지구상에서는 사라진 질병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천연두 백신을 제가 여기서 보시는 게 이게 지금 이게 코로나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 천연두라는 것은 스몰폭스 바이러스인데 얘는 사람만 감염을 시키고 한 가지 혈청입니다. 즉 감기 같은 경우 리노바이러스라는 게 감기 바이러스 제일 많은 건데 그거는 혈청이 100가지가 넘어요. 즉 백신을 만들려면 100가지 이상의 그걸 다 믹싱을 해야지만 한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얘는 하나만 있으니까 하나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병의 특성이 코로나 어떻습니까? 지금 무증상 감염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유관식별한 농포가 있어요. 무조건 감염이 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감기 증상 나타나고 발진 나타나고 수포, 농포는 무조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천연두에 감염됐다 안 됐다는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염력이 증상 이전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게 이 전파도 차단할 수 있고 그런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감염되면 다 이런 코스를 걷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감염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는 전혀 모르잖아요. 무증상 감염자 때문에. 세 번째는 효과적인 예방 백신을 쉽게 만들었습니다. 이 제너 같은 경우. 그래서 이게 이 백신을 쉽게 만들고 또 값도 싸고 또 효과적이고 또 백신을 맞은 사람은 흉터가 꼭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백신 맞았다 맞았다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흉터를 보고 흉터가 없는 사람은 백시네이션만 하면 되겠죠. 예방 접종만. 그러면은 이거는 쉽게 이 증상이 있다 없다로서 환자를 감별할 수 있고 또 백신을 맞았다 안 맞았다를 흉터로 감별할 수 있고 그러니까는 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나 WHO에서 이런 어떤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WHO에서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 백신을 전 세계에 다 뿌린 겁니다. 아주 저개발국이나. 그래서 무료로 뿌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 이게 1979년도, 7, 8년도 이 환자가 마지막 지구상의 환자입니다. 이 환자를 마지막으로 지구상에서는 사라지고 없는 그런 질환이 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흑사병입니다. 흑사병, 패스트. 이거는 앞에 천연두는 바이러스고 얘는 이 흑사병은 박테리아입니다. 세균. 그래서 패스트균, 열시니아 패스티스라는 균입니다. 균. 이 얘도 보면은 호흡기 전파가 되고 주로 이 어떤 벼룩에 의해서 이제 전파가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앞에서 몇 가지 것들 지금 역사적으로 이게 이 유명한 그런 감염병들은 특징이 보면은 호흡기 전파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야지만 이게 순식간에 전체가 다 쉽게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런 것처럼 얘도 지금 흑사병도 호흡기 전파가 추가됩니다. 전파되는 것이. 그리고 얘는 말 그대로 흑사병이란 것은 밑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이 감염되고 나면은 피부 장기 출혈이 생기고 또 조직이 시커멓게 이게 썩어 들어가서 이게 검게 보이기 때문에 이게 블랙데스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얘도 굉장히 오래된 질병입니다. 근데 얘는 세계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유행을 하게 돼요. 500년대 이때만 해도 이집트에서 시작해서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중동 또 세계를 한번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이 1320년대 5년 동안에 유럽에서 5천만 명이 또 사망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연두가 한 몇 년 동안에 한 번 또 휩쓸고 또 천연두 잠잠해지고 나면은 흑사병이 또 한 번 휩쓸고 그런 식으로 이 옛날 중세나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감염병이 한번 세계적인 유행을 하게 되면은 이게 얘들은 하나씩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고통받는 사람들은 정말 인구가 툭툭 떨어질 만큼 그만큼 이게 감염병이 무서운 그런 질환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게 1860년대에 중국 광동성에 시작해서 또 한번 전체적으로 또 한번 세계적으로 휩쓴 경우가 있고 제일 최근에는 한 2달 전에 이 중국 내몽구에서 패스트 환자가 2명인가 4명인가가 발생한 게 제일 최근 상황입니다. 근데 얘는 그래도 다행히 세균이기 때문에 또 항생제 잘 들어요. 그래서 환자만 우리가 이게 패스트균에 의한 그런 질병이다, 감염병이다 알면은 이 항생제 치료로 굉장히 쉽게 치료가 됩니다.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보세요. 항생제 개념이 없을 때는 한 번 세계적으로 휩쓸면은 뭐 이만큼씩 막 죽어나가는 그런 엄청난 질환이었습니다. 지금은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옛날에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1300년대 유럽에서 이게 한 5천만 명이 또 휩쓸고 지나가니까 봉건제도가 무너뜨려지는 겁니다.
이 1300년대 이 당시만 하더라도 위생 상태가 워낙 열악해가지고는 패스트가 쉽게 전파, 호흡기 전파, 또 그런 위생관념, 공중보건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쉽게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이 치료제로 항생제라는 게 있지만 이때는 치료제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서 한 5천만 명이 죽고 나가니까 이 인구 감소, 그래서 봉건제도 영주니까 그 밑에 소장농을 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다 하는 그런 봉건제도가 있었는데 이 자체가 완전 다 무너뜨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봉건제도가 무너지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또 감염병도 한 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의사복장입니다. 의사복장. 의사가 이 새 부리 모양의 가면을 썼어요. 가면 쓰고 그 가면 안에 약초를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환자 치료하고 그래야 또 자기도 보호하고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치료입니다. 치료. 예방. 지금 보면 그렇죠. 지금 우리 코로나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마스크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흡기 전파가 굉장히 중요한 이 전파 모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 당시만 해도 그건 몰랐지만은 뭔가가 이게 예방은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이 마스크의 옛날 형태로 보시면.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중세 때 이게 역병, 아까 말씀 패스트를 어떻게 치료했는가라고 보시면은 아까 말씀 앞에서 본 거 부리 모양의 가면 안에 이 약초 채우고 그렇게 해서 그냥 의사는 그렇게 복장을 했고 또 그리고 난 뒤에 보시면 재밌는 방법들이 많아요. 개구리 터뜨리기, 그 상처 부위에 개구리 놓고 터뜨리고 또 비둘기 또 위에 두고 무화과 양파 치료, 피 뽑기, 대변 치료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는 이 패스트라는 것 자체 항생제만 있었으면 괜찮잖아요. 항생제 없는 시기에는 이런 미신적인 민간요법들이 굉장히 다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노스트라다무스는 알잖아요. 그죠? 예언가라고. 근데 이 사람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는 이 굉장히 유명한 어떤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개발한 예방법은 거리의 시체를 치워라. 그리고 우리가 덮고 자는 더러워진 어떤 침구류를 버려라. 또 물은 꼭 끓여 마셔라. 목욕해라. 그리고 신선한 공기를 마셔라. 사실은 이게 다 맞는 말이거든요. 실제 이것들이 아까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공중보건, 위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흑사병의 실체는 이 패스트 균형은 몰랐지만 이게 전파가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위생 개념으로 해서 이 사람이 노스트라다무스가 이렇게만 하더라도 그래도 전체 전파력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예방이 되더라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건 이 노스트라다무스가 지금 코로나를 예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1551년에. 이게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입니다. 괜히 이거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퀸 이어, 쌍둥이 해 2020이잖아요. 동방에서 온, 중국에서 온 이 여왕, 퀸, 코로나 하는 게 왕관이잖아요. 그죠? 환. 코로나가 이 플라크, 지금 패스트를 스프레딩, 전체적으로 전파를 시킨다. 그게 코로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태리나 전체적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이게 세계를 붕괴시킨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근데 이거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인데 뭐 이렇게 뭐 웬간 말 다 써놓고 끼워 맞추려면 다 이렇게 맞아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맞는지 실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1500년도에 거의 뭐 한 몇백 년 뒤에 일을 예측을 한 건지 아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재미난 케이스가 하나 제가 들고 와봤습니다. 다음 세 번째가 매독입니다. 매독. 아마 매독은 실제 우리나라에서 현재는 매년 한 2, 3천 건 발생을 합니다. 이게 2000년 초기만 하더라도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질 뻔한 그런 성병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느 순간 이게 또 국내에서도 매년 한 2, 3천 건 정도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는 이제 또 우리나라의 어떤 성문화, 또 여러 가지 사회 변화 이런 것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간 겁니다. 매독은 매독균, 트레포네마 팔리듐 이런 나성균입니다.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막 꼬불꼬불하게 기다란 그런 것처럼. 근데 얘는 주로 이게 성접촉을 통해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증상은 이렇게 3기로, 3기로 나옵니다. 1기 때 제일 처음에는 이런 이 매독에 걸린 사람과 성접촉을 하고 나면 한 3주 뒤에 정도에 보면은
이 접촉 부위, 즉 성기 부위에 무통성, 통증이 없는 그런 궤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남자들은 화장실에 가서 보다 보면 쉽게 이게 통증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지? 라고 알 수가 있는 건데 여자들은 쉽게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난 뒤에 몇 달이 있다가 보면 2기가 되면은 손 발바닥을 포함한 전신에 발진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가 되면 3기가 되면 고무종이라고 해서 이렇게 얼굴이나 다른 어떤 접촉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이렇게 이 큰 이런 흉터처럼 궤양이 생기는 것을 고무종이라 합니다. 이런 경우도 생기고 안 그러면 얘가 신경매독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면 실제 얘도 균이기 때문에 세균이기 때문에 항생제 페니실린 이런 거 치료가 잘 됩니다. 알기만 하면. 근데 이제 모르고 이 매독에 걸린 엄마가 아기한테 매독균이 태반을 통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게 되면은 이 뼈의 문제, 또 이렇게 안장코, 그리고 또 이가 보이는 거죠.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생기는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매독인데 이걸 왜 이걸 매독을 들고 왔는가 하면은 실제 이 매독도 이 1492년에 스페인에 있는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하고 그 전체 선원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했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때부터 이 매독이 유럽을 확 퍼지기는 거예요. 아까 이 베네치아의 지르라모라는 사람도 이 매독은 이 전염성의 유행병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실제 지금 이게 아직 잘 정립은 안 됐습니다. 이제 실제 이 콜럼버스가 미 대륙에 가가지고는 원주민하고 성관계를 가져가지고 이때 원주민에 있는 매독이 풍토병으로 있다가 이 이제 선원을 통해서 유럽을 확 그렇게 퍼져나간 건지 안 그러면은 옛날부터 있던 유럽에 돌던 그런 풍토 아주 산발적으로 생기는 것들이 어느 순간 확 퍼져나가는 건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 시대 상황으로서는 이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했다는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지금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이 뭐 프랑스병인 나폴레옹 서로 이제 우리 거 아니라고 그렇게 남을 저주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게 이 콜럼버스 이게 이렇게 대륙 발견하고 난 이후에 초기 유행할 때는 100만 명이 사망한 매독 때문에 100만 명이 죽는. 근데 이게 매독이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게 유명한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매독에 걸린 거예요. 보시면은 베토벤, 슈베르트, 아까 이야기하는 콜럼버스, 니체, 또 대통령, 링컨 부부도 매독에 걸린 그런 것들. 그래서 그만큼 이게 만연했다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매독 때문에 이 중세 때나 이래 프랑스, 영국 이런 데 보면 이 남자들 가발 쓰잖아요. 그죠? 이 1기 때는 아니지만 2기 매독 때는 이게 머리에 이렇게 이게 머리가 빠진답니다. 일부 사람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감추기 위해서 이 가발이 나왔다라는 그런 어떤 학설도 있고. 또 하나는 여자들 드레스 굉장히 깊게 파인 드레스 입잖아요. 그죠? 나는 매독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금 2기 매독 때는 이게 발진이 온몸에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매독에 걸리지 않은 깨끗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이거 가슴을 깊게 팠다는 그런 설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굉장히 이런 사교계가 굉장히 사교적인 사람들이 이 각광받고 좀 더 이게 추앙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중세 시대는. 그러다 보니까 이 매독 발진는 걸 일부러 보이기 위해서 가슴을 팠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게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 아마도 나는 매독에 걸리지 않았다. 발진이 없다는 것을 하는 그게 좀 더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런 유명인도 다 걸리고 이게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휩쓸었고 심지어는 우리의 어떤 이런 가발 또 이게 드레스 이런 어떤 문화 코드까지 다 바꾸는 그런 어떤 세계적인 감염병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1940년대 펜실린이 딱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매독은 거의 사라지는 그런 질병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도 아직은 매년 한 3천 건 정도가 나오는 그런 성병입니다. 자, 이제 또 재미난 게 이제 콜레라입니다. 콜레라는 이 콜레라 이걸 그대로 그냥 이 영어로는 콜레라인데
우리말로 가져다 봐 이게 호열자가 된 거예요. 호열자. 이 콜레라 호열자 같은 말입니다. 이걸 영어를 콜레라를 우리말로 바꾸다 보니까 호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마 이게 지금 중국말로 이게 호열자라는 게 콜레라 비슷한 발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콜레라는 콜레라균입니다. 비브리오 콜레레라는 균입니다. 그래서 감염원은 얘는 이 환자, 보균자 이런 사람들이 이 대변을 통해서 가게 되고 또 그래서 이게 대변을 통해서 환자나 보균자가 대변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를 음식물이나 물을 오염시키게 되면은 그 음식물이나 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물을 먹음으로 해서 전파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얘는 콜레라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콜레라균입니다. 콜레라균이 우리가 음식물이나 물을 통해서 먹게 되면은 우리 몸에 들어와 가지고 콜레라 톡신, 콜레라 독소가 만들어지고 그 독소에 의해서 이 수분하고 이런 것들이 과분비입니다. 심할 때는 하루에 20리터의 설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고 또 이게 특징적인 쌀뜨물 것처럼 우리가 뿌현 쌀뜨물 알잖아요, 그죠? 그 뿌현 왜 그런가 하면 점액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뿌현 물 같은 물 설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워낙 많은 양을 설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설사라는 것 자체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떤 그게 있지만 얘는 그냥 계속 물만 설사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옛날에는 이것도 균이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가 잘 되는데 이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이게 수분이 과분비를 일으켜 가지고는 탈수증이 걸게 됩니다. 탈수증. 그렇게 해서 얼굴이 시퍼렇게가 죽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뭐 호열자 이런 영화 또 혹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병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분장을 다 이렇게 시퍼렇게 하잖아요. 그건 다 콜레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보면은 또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있던 콜레라균은 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이 가지고 있는 콜레라균들은 이 풍토병 콜레라는 다 없어지고 지금은 콜레라 환자들은 동남아나 이런 데서 이 여행 갔다가 다 묻혀서 들어온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1940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뭐 엄청나게 우리나라 많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뭐 호열자인 영화도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역병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콜레라가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또 역사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콜레라균은 인도 지방의 풍토병입니다. 인도에서만 있었던 그 지역에 있던 풍토병인데 이것들이 다시 또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1817년에 세계적인 또 대유행을 하고 매년 또 계속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처음에는 뭐 하나만 있었는데 자꾸자꾸 조사를 하다 보니까 뭐 이거 엘토르형, 뭐 벵갈형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1900년대 이때만 해도 벌써 항생제가 개발되고 난 이후잖아요, 그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항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미 페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100만 명이 환자가 발생하고 10,000명이 죽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보시면 100만 건에 10,000명 같으면 한 1% 정도 되죠. 사망률이. 제일 최근에는 한 10년 전에 IT에서 25만 명이 콜레라 환자 발생하고 4,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콜레라는 이 오염된 물, 음식물을 통해 가요. 그러니까 실제 이게 왜 이렇게 인도에서 풍토병이 되는가 하면 인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겐지스강 자체에서 그 물을 마시기도 하고 거기서 목욕도 하고 모든 것들 심지어는 뭐 화장을 해서 실제 화장해서 거기다 다 또 그쪽으로 하고 그렇게 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속해서 거기서 만나면 풍토병이 되는 거예요. 또 IT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때 막 지진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뭐 내분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이 위생 상태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발병할 수 있는 이 폭발 감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워낙 탈수가 심해가지고는 사망하게 되면 이게 시판 그런 얼굴로 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아까 이제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이거 콜레라와 위생관념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이 존 스노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스노우. 이게 이 양반이 뭔가 하면 이 양반은 이 당시에 1800년대에 마취과에서입니다. 마취과에서. 그리고 난 뒤에 마취과에서도 역할을 많이 했고 또 보건위생에 기여를 하게 됐어.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19세기 중반 이 당시에 런던의 시대 상황은 인구가 250만 명으로 초만원이었고 또 도시의 폐기물 처리 시스템은 200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가 되고 사람은 이만큼 불어났는데 이 폐수 처리나
이런 폐기 시스템 자체는 그대로 한 200년 전에 거니까 되게 과용량이 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식수원인 템스강은 완전히 그냥 뭐 똥물이 돼가 그게 똥범벅 도시다 이런 어떤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상황에서 1854년 런던 소호란 그 지역에서 콜레라가 창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 스노우가 콜레라 창궐을 막 계속 하다 보니까 이래서 도대체 환자가 이 지도를 놓고는 어느 지도상이 어디에서 환자가 발생하는가 점을 찍어봤어요. 그래서 콜레라 지도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보니까 이게 다 요 소호의 우물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콜레라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콜레라 기원이 이 우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물을 다시 또 그 사람들한테 이걸 또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콜레라가 걸린 아기의 어떤 기저귀를 여기에 버린 거예요. 콜레라 걸린 꼬맹이 기저귀를.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식수가 오염이 돼가지고는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 다 콜레라가 걸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처음으로 규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니까 이게 물을 통해 콜레라는 것은 그 당시 1500년, 1800년대인데 콜레라는 물을 통해서 전염이 된다, 감염이 된다라는 것에서 이게 수인성 감염병인 것을 알고 또 그렇게 해서 이거 수인성 감염병이니까 이것만 어느 정도 막더라도 이 폐수나 물, 하수, 폐수 처리만 제대로 하더라도 이 콜레라를 줄일 수가 있고 감염을 예방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중보건학적으로 굉장히 향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 공중보건학이라는 그런 개념이 나오고 이게 하나의 어떤 국가 혹은 나라, 조직이 이런 어떤 공중보건 시스템만 잘 갖추더라도 이런 감염병을 어느 정도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소아마비입니다. 소아마비. 이 소아마비는 이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얘는 앞에 있는 콜레라와 마찬가지로 이 분변, 구강 경로로 전파가 됩니다. 즉, 이 소아마비 폴리오 바이러스가 대변으로 나오면 그 대변의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을 통해서 우리가 먹음으로써 감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거는 이 어린이들한테서 더 많이 감염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지막 환자가 1983년 이후에는 환자 발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마비는 여러분들 아마 지금 30대 젊은 층들은 이때 없어졌으니까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소아마비를 하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완성 마비가 돼가지고는 한쪽 다리가 가늘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우리가 이 의학적으로는 마비형 회백수염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 이걸 우리가 우리말로 소아마비를 하는 것은 이 보시면은 한 지역에서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의 어린이들 주로 3세 전후 나이 때 잘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소아들한테서 이런 마비가 생기는 것을 그래서 이제 소아마비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실제 이게 정식 의학 용어로는 마비형 회백수염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은 볼 수 없는 그런 질환입니다. 왜? 백신을 워낙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소아마비를 보면은 여기가 이집트 벽화입니다. 이집트 벽화에도 보면은 벽화에 있는 한 사람이 이 하나의 어떤 이 나무를 가지고 있고 한쪽 다리가 굉장히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집트 때도 이 소아마비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럴 때는 있었지만 이게 20세기 이전까지는 이게 유행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산발 감염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것은 미국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1890년대, 1916년, 49년 이때 보면은 한 몇만 명 정도가 이 소아마비 환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마비 환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백신을 만든 거예요. 지금은 현재는 2개의 백신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바이러스를 죽여서 만든 사백신, 하나는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만든 생백신 한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소아마비 폴리오 바이러스는 3개의 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2개의 형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없고 지금은 하나의 형만 이 폴리오 바이러스 1 하나의 형만 지금 세계적으로 아직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소아마비 이야기할 때 이 루즈벨트 대통령 얘기는 할 수가 없겠죠. 그죠?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아까 소아마비는 주로 3세 전후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거나 혹은 그런 데서 잘 걸려서 소아마비를 했는데 이 양반은 이 32대 미국 대통령인데 39세 때
어릴 때가 아니고 나이가 든 성인 때 소아마비에 걸린 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소아마비에 직접 자기가 환자다 보니까 이게 소아마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윈스프링 재단도 설립해서 재활원도 운영을 하고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두 개의 백신이 있었죠, 그죠? 사백신, 생백신. 그래서 이게 이 조너스 소크라는 이 사람이 유태인 의사인데 이 사람한테 이 윈스프링 재단에서 돈을 줘가지고는 백신을 개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백신이 55년도에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1955년도에 개발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양반이 그래도 굉장히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실제적으로 아까 앞에서 이거는 부자들이 걸리는 병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이 소아마비에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돈 욕심 없이 특허권이 없이 무료로 백신 생산과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제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돈 욕심이 나가지고는 이 백신 생산권이나 특허권을 팔게 된다면은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 백신이 워낙 고가로 팔리기 때문에 이 아마 다 세계적으로 못 맞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 무료로 백신 생산권 다 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백신을 생산하게끔 만들어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버트 사빈 이분인데 아까 사백신 즉 죽은 바이러스로 만든 사백신은 이 소크가 55년도에 개발했고 또 새로웠던 사백신, 생백신 두 개의 백신을 가지고 서로 이제 경쟁하다 이 양반이 먼저 만들어냈어요. 또 이제 그렇지만 이게 사빈이라는 이분도 한 6년 뒤에 생백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세계적으로 사백신과 생백신 두 개가 다 사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소아마비 백신도 개발됐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83년 이후에는 소아마비를 환자를 볼 수 없는 그런 사라진 그런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세계사를 그죠 바꾼 전염병들 여러 가지 있죠. 패스트, 그다음에 콜레라, 금방 말씀드린 소아마비, 매독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13가지라고 이제 책에서는 그렇게 소개가 됐는데 현재 와서는 지금 우리가 2020년에 와서는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혹은 감염병 중에 제일 탑이 어떻게 본다면 한 10년 뒤에 10년 혹은 50년 뒤에 되면은 아마도 코비드19를 빼놓고는 아마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세계적으로 환자가 2,900만 명 이상이 코비드19에 감염 환자가 됐고 그 중에서 지금 엄청나게 한 거의 90만 명? 거의 곧 아마 100만 명 정도가 이 사망자가 아마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90만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세 같은 경우에는 1,000만 명이 사망했다, 뭐 5천만 명이 사망했던데 지금 우리가 이만큼 과학과 의학이 발전된 시대를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세계적으로 거의 곧 100만 명의 사망자가 나는 감염병이라는 것은 이때까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지금 10년 혹은 20년, 뭐 50년, 100년 뒤에라도 또다시 누가 세계사를 바꾼 감염병을 쓰게 된다면은 이 코비드19는 분명히 아마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코비드19라는 것 자체는 이 지금 우리가 보통 코로나19로 부르잖아요. 그죠? 이게 코비드19가 정식 명칭입니다. 우리는 그냥 줄여서 코로나19로 부르는데 실제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19입니다. 2019년도에 발생했기 때문에 19라는 게 뒤에 붙어 있어요. 근데 정식 명칭은 이 사스코브2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자체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감기 바이러스의 하나의 두 번째 흔한 겁니다. 감기 바이러스 제일 흔한 것은 리노 바이러스인 게 있고 두 번째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즉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는 감기 바이러스인데 2002년도에 사스 코로나가 나왔고 2012년도에 메르스, 다음에 19년도에 이 코비드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도 이게 원래는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로 알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지금 세계적 유행을 하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이게 처음 중국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복기는 2에서 14일, 맥시멈, 최대 14일입니다. 대부분은 한 3일에서 5일. 이 감염되고 나는데 증상이 나타나는 건 한 3일에서 한 일주일 이내에 나타나게 됩니다. 무증상도 많고 또 심지어는 이 나이가 드신 80대 이후에는 사망률이 거의 2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주요 증상은 특징적인 게 일단은 열부터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지금 오늘처럼 뭐 예를 들면 대면으로 이렇게 지금 강의를 들어오셨다면 들어오실 때 열 체크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 얘는 첫 증상이 발열부터 시작이 됩니다. 발열. 37.5도씨 이상의 발열. 그리고 난 다음에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고 또 그리고 또 그게 뒤따라서 설사 뭐 이런 것도 나타나고 또 심지어는 뭐 미각 후각 소실 그리고 폐렴이 심하게 되면은 사망까지 이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발열이 제일 첫 증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제 공중보건이나 여러 가지 어떤 위생관념에서는 이 발열 체크를 하는 겁니다. 얘는 생기기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까 이 노스트라다무스 얘기 말씀드렸죠, 그죠? 이 동방에서 중국에서 온 퀸 여왕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 코로나라는 것 자체가 환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얘는 요 스파이크예요. 생긴 게 이렇게 보면 뾰족하게 스파이크가 있습니다. 얘가 우리 사람에 있는 세포의 ACE2란 여기에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얘가 바이러스는 세포 내로 이렇게 들어와서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분열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세포를 터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한 세포 하나가 공격을 받게 되면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여러 개의 세포가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면은 열도 나고 또 이제 폐렴까지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지금 임상 3상을 하고 있는 백신은 6개입니다. 6개. 근데 지금 며칠 전에도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임상 3상을 하면서 이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스탑했다가 다시 또 재개하는 경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나 혹은 또 유럽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빠르면은 올 연말까지는 백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아무리 늦어도 내년까지는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특히 러시아에서 나온 이 백신은 처음부터 아예 아예 처음부터 그냥 바로 환자들한테 사람들의 인젝션 예방접종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임상 3상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데나나 혹은 여러 군데에서 지금 한 6개 정도가 임상 3상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상 3상의 1상 이상은 안전하다,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고 임상 3상이라는 것은 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이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하고 또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 실험을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왜 말씀드린가 하면은 이 코비드는 지금 공중보건이라는 게 있죠. 공중보건.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8.15 그때 집회 때문에 여러 또 우리가 지금 또 다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다 퍼져나가요. 그 전에만 하더라도 잘 컨트롤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공중보건의 개념은 이런 국가나 혹은 이런 조직 그런 데서 어느 정도 이걸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즉 이 코비드라는 19라는 것은 이게 호흡기 전파를 일어난다. 비말감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밀집 지역은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 자체가 전체 이런 공중보건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 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지금 이 갑자기 여름 휴가철을 지나고 다 급증하고 있는데 환자가 우리나라는 그래도 한 100명대 혹은 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 어느 정도의 컨트롤에 대한 개념이 공중보건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각 개인 여러분들은 개인 위생에 철저해야 됩니다. 근데 개인 위생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는 잘 지킵니다. 비말 전파기 때문에 마스크 끼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공중보건 개념으로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혹은 또 거리두기 이런 것들 때문에 마스크는 잘 끼고 이거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밑에는요 손 씻기입니다. 손 씻기. 아마 여러분들 처음에는 아마 대구에서 이 몇천 명, 6천 명이 나올 때는 마스크도 잘하고 손도 굉장히 잘 씻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마스크는 공중보건의 개념으로 워낙 국가에서 뭐라 하니까 잘 끼는데 손 씻기는 아마도 제 생각이 아마 여러분들 조금은 등한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또 하나가 또 여기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백신 반대 운동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 젊은 얼마들 사이에서
우리 애 약 안 먹이기 운동이 있는 건 아시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항생제도 애가 아프더라도 항생제도 안 먹이고 약도 안 먹여서 자연요법으로 치료하자라는 것처럼 이 1900년대 초에 미국에 있는 백인 고학력자, 고소득자들 사이에서 백신 무용론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안티 백신이라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이름을 붙이고 백신이나 예방접종을 반대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유가 백신의 효과가 크지 않다. 즉 백신 맞으면 100% 예방이 된다면 나는 맞겠다. 그렇지만 그게 100% 예방이 되지 않지 않느냐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부작용 생각보다 많다. 그리고 백신을 만들어낸 제약회사만 배불러 주지 않느냐. 이런 어떤 개념 때문에 실제 이게 백신을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잘 보시면은 백신 반대 운동, 즉 우리나라에서도 애 약 안 먹이 운동하는 게 주로 보면은 이 고학력자, 조금 아는 것들이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나라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이건 이 공중보건학적으로 혹은 위생적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는 실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따르는데 거기서 꼭 이게 예스 할 때 나는 노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홍역 100일애가 거의 퇴치 직전까지 갔다가 이분들 때문에 사실 다시 오바마도 이 홍역이 유행하자 정말 백신 좀 맞자라고 이야기를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정도로 됩니다. 이게 지금 아마 이제 이런 개념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군중 면역 혹은 무리 면역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백신을 맞지 않으면 나뿐만이 아니고 군중 면역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홍역이나 백일애 같은 것들이 쉽게 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 전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도 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한번 뉴스에 나왔죠, 그죠? 이 1,000몇백 명을 조사를 해보니까 항체가 한 명밖에 없더라. 즉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아마 나 스스로는 나는 이 대구에 살고 있으니까 주위에 워낙 많은 이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코로나가 왔다가 가서 항체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이라고 딱 그렇게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백신 반대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 집단 전체 군중 면역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 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까지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아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나오면은 이 맞는 게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의대를 나오고 이제 의사로서는 또 특히나 또 미생물 학자로서는 이 군중 면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백신이 있으면은 꼭 맞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들, 앞에 있는 말씀드린 게 뭐 여러 가지 것들, 지금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코로나까지 이야기했는데, 이런 공중보건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여러분들의 부탁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의 어떤 상황에서는 실제 이게 마스크는 잘 끼고 있다. 그리고 또 감염병을 예방하는 우리나라 국민 행동 수칙까지 다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손 꼼꼼히 씻자 30초 이상. 두 번째, 기침할 때는 옷 소매를 하자. 세 번째, 물 끓여 먹고 안전한 음식만 먹자. 생거 뭐 잘 먹지 말자. 네 번째, 백신은 꼭 맞자. 다섯 번째,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런 감염병들은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확인하자. 이것들이 감염병 예방의 5대 국민 행동 수칙입니다. 이것만 잘해도 실제 이 감염병을 엄청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여기 보시면은 손만 잘 씻어도 감염병 절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지막으로는 다 지금 열심히 마스크는 끼고 다니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는 잘 끼고 다니지만 또 외부에 갔거나 되도록이면은 자주 이 손 씻기를 잘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게 손만 잘 씻어도 여러분들이 이 감염병으로부터 많은 부분들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 씻는 방법은 다 아실 겁니다. 아마도. 그죠? 꼼꼼히 다 잘 씻으면 됩니다. 특히나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손 씻고 난 뒤에 물 그죠? 흘려놓잖아요. 그죠? 물 틀어서 손을 씻고, 그러고 난 뒤에는 물을 잠그고 손을 닦으세요. 안 그러면 손을 닦고 그 휴지로 손을 수도꼭지를 잠그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느 게 맞겠습니까? 감염병의 예방적인 측면에서는 물을 일단 튼다. 손을 30초 이상 꼼꼼히 잘 씻는다. 그리고는 티슈 같은 화장지 같은 거는 손을 닦고 그 닦은 화장지로서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이 감염병으로는 맞습니다. 감염병 예방 측면에서. 근데 물절약 측면에서는 그렇게 손을 닦는 동안 시간이 5초, 10초 정도가 되기 때문에 물은 또 흘려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절약적인 측면에서는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감염병의 예방적인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으로는 이 손을 내 손으로 수도꼭지를 튼다. 또 손을 잘 닦는다. 그리고는 이 티슈로 내 손을 닦고 난 다음에 그 티슈로 수도꼭지를 잠근다라는 것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는 더 맞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오늘은 이제 콜레라 에서는 위생관념인데 실제 이제 공중보건학적인 측면에서는 다 나라에서 다 어느 정도 다 스포트를 잘하고 있고 또 백신까지를 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여러분들이 개인 위생에 좀 더 철저한 하게 되면은 이 코로나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예,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1시간 정도 잘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